안녕하세요. 매트릭 회원 여러분.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 학문의 흐름이나 연구 동향도 변화하기 마련이죠. 오늘 인터뷰에서는 늘 끊임없는 배움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동아대학교 기계공학부 서용권 교수님을 만납니다. 교수님은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건축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셔서 산학협력 연구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하셨는데요. 현재 국가지정연구실인 마이크로 유체유동 및 혼합해석 연구실을 운영하시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동아대학교 기계공학부 서용권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연구 주제와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 이름이 마이크로 유체유동 및 혼합연구실입니다. 4, 5년 전까지는 전산유체역학 실험실이었는데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실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름이 모두 저희 연구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방법을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양쪽을 혼용해서 사용하더라도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이크로 유체유동의 현상을 유체역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되 주로 수체해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유체유동은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번역한 것이죠. 때로는 마이크로 유체 소자로도 번역되지만 이것은 초창기 때 얘기고 지금은 대부분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마이크로 유체유동이라고 하죠. 네. 다음으로 수체석 방법이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물리적 현상이나 공학적 데이터를 획득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죠.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인하우스 코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상용 프로그램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유체유동의 분야의 연구 성과는 현재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칩은 대표적인 응용 분야이고 어쩌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바이오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혹은 그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연구로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갖다가 들어보겠습니다. 땀 한 방울이라든지 피 한 방울을 갖다가 칩에 주입함으로써 몇 분 혹은 몇십 분 내에 그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또는 유전자 감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칩 개발을 위해서는 칩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샘플이라든지 용액들의 유동을 아주 정밀하고 섬세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물질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펌핑 기술도 중요하고 지정된 곳에서 생화학 반응이 빠른 시간 내에 잘 일어나도록 하는 혼합, 즉 믹싱 기술도 중요하고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부터 분리해주는 세퍼레이션, 그리고 분리된 물질이나 생화학 반응의 결과를 관찰하는 디텍션 기술들도 모두 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은 상업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성능도 우수하고 제작하기도 쉽고 쓰기도 간편한 그런 칩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양한 기술 중에서 저희들은 혼합이 가장 큰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 사업도 간혹 수행하고 있죠. 20년간 카오스 혼합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이 국내에서 카오스 이론을 공학에 응용한 경우는 다소 생소합니다. 네. 연구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카오스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반,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과정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저희 지도교수가 응용수학 분야를 전공하고
후에 이론 유체역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제가 박사 과정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그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 수시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카오스 이론을 그 주로 수학이나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연구하였는데요. 뭐 응용보다는 그 주로 재미가 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주식 시장이나 화학 반응 혹은 유체 유동이 일어나는 어떠한 동적 시스템이 있을 때 학자들은 그 주어진 그 시간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측하고 정량화하는 일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 경우 그 카오스 이론은 짧은 시간 후에 일어나는 일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라는 해답 대신에 그 예측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즉 답이 없다라는 사실 자체가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상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들이 카오스 이론을 즐겨 인용하였는데요. 오늘 오후 날씨는 예측이 되고 내일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모레 날씨는 그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카오스 이론이 그들의 틀린 정보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전공 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그 카오스 현상은 그 주어진 동적 시스템의 해가 초기 조건에 민감하게 변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예로 다시 들자면 내가 한여름에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부채를 붙일까 말까 이렇게 고심하다가 부채를 사용한 경우하고 또 그러지 않고 그대로 참고 있는 경우, 그 경우에서는 날씨에 큰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사람들은 나비 효과라고 부르죠. 그래서 북경에서 한 마리의 나비 날개짓 때문에 플로리다 해안에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학도로서 이러한 카오스 이론에 흥미를 느낀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즉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오묘한 불교의 진리를 이 카오스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갇힌 공간 내에서 흐르고 있는 유동장 내에 두 입자를 매우 가까이 놓고 흐름에 맡기면 두 입자 사이 거리가 시간과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체는 전반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두 입자는 언젠가는 다시 만나죠. 그래서 1980년대 말에 대한기계학회지에 제가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동양 사상의 일면과도 일치한다라고 언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오스 이론을 어떻게 하면 과학이나 공학에 이용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분야에서 시도를 하였는데 저는 그 유체 혼합에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낮은 레놀즈 수의 유동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만 지난 10여 년 전부터 마이크로 유체 세계에서는 혼합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카오스와 관련지어서 혼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오스 혼합 원리와 특성을 기계공학에 응용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또 실용화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혼합이라고 하면 단적으로 말해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예를 대비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그 굴뚝에서 흘러나온 연기가 공기와 뒤섞여 가지고 결국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고, 두 번째 예는 어떠한 그 미소한 양의 바이오 물질을 미소한 크기의 마이크로 채널 내에서 다른 생화학 물질과 섞어서 그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예에서는 그 스케일이 매우 커서 그 스케일에 비례하는 레이놀즈 수가 몇십만 혹은 몇백만 정도로 아주 큽니다. 이렇게 큰 레이놀즈 수에서 유체 흐름은 그 복잡한 그 난류 형태가 되고, 따라서
그 굴뚝의 연기는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주위 공기와 혼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예에서는 스케일이 매우 작고 따라서 레놀수도 이에 따라서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레놀수의 흐름은 난류가 아닌 층류가 되므로 유체입자들은 자기의 층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다른 층을 또 침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혼합이 잘 안 되죠. 물론 층과 층 사이에 점성작용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분자의 열적 운동에 따른 그 확산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생화학 물질의 경우에는 그 분자가 크기 때문에 이 효과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연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나옵니다. 즉, 그 마이크로 혹은 나노 스케일의 층류 이동에서 어떻게 하면 혼합이 잘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바이오 칩에 응용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카오스 혼합을 연구한 사람들이 희망의 등불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즉 카오스 혼합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층류임에도 불구하고 난류에 못지않은 혼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동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오스 혼합이라고 하죠. 저는 90년대부터 이러한 문제에 깊이 있게 다가가서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몇 가지 단순한 경우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유체의 속도장 자체는 매우 단순하고 규칙적이며 또 혼합에 별 효과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입자들의 궤적을 추적해보면 그 자취는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적이며 예측 불허의 거동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아주 양호한 유체 혼합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카오스 혼합의 현상을 다른 말로 라그란지안 터뷸런스, 즉 라그란지 난류라고도 하고 있죠. 앞에서 제가 그 회자 정리의 불교 진리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초기에 매우 가까이 있는 두 입자는 시간과 더불어 급속히 멀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멀어진 두 입자는 다시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카오스 혼합 원리의 핵심입니다. 혼합이라는 것은 결국 활발한 입자의 교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까이 있는 입자는 그동안 서로 충분한 교감을 하였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해졌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보내고 대신에 이제 멀리 있는 입자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 끌어당겨서 교감을 통해서 서로 비슷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카오스 혼합이 잘 되도록 유동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카오스 혼합의 원리가 유체공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제시한 바 있지만 그 카오스 혼합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동 설계의 문제입니다. 카오스 현상을 수학이나 물리학 입장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카오스 현상의 핵심 원리를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홀슈 맵이랑 즉 말굽 사상이라는 동적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물질을 느리고 또 접고 하는 스트레칭 폴딩의 과정을 반복하면 최초에 매우 가까이 있는 두 입자는 시간과 더불어 급속히 멀어져서 불과 수차례 반복 과정 뒤에는 입자가 어디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초 개념이 카오스 혼합에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그 라그란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체 뭉치를 어떻게 하면 스트레칭 폴딩의 과정이 반복되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체 유동을 고안한다 그러면은 카오스 혼합은 가능한 것입니다. 카오스 혼합의 원리가 유체공학에 기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그 혼합의 효과를 정량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의 혼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경우에 혼합 지수라는 양으로 혼합 효과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뭐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것이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 초기에 두 물질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예를 들어서 수평으로 나눠져 있는가 아니면은 수직으로 나눠져 있는가에 따라서 혼합 지수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올바른 정량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카오스 혼합에서는 이 리아프노프 지수를 도입해서 혼합 효과를 정량화합니다. 그래서 그 엄밀한 의미의 혼합 효과 정량화를 위해서 리아프노프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불어 지역에 따른 혼합 효과의 비교를 위해서 포앙카레 단면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즉 카오스 혼합에서 개발한 두 가지 정량화 도구가 유체공학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맴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연구도 활발해졌는데요. 교수님께서 연구를 시작하신 때에는 미개척 분야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가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 또 꾸준한 연구를 통해 얻게 되신 노하우가 있습니까? 맴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초소형 전기기계 시스템 정도가 되겠죠. 처음 이 개념이 등장하였을 때는 주로 어떻게 하면 작은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패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과학이라든지 각종 공학 분야에서 응용하려는 그 시도가 뒤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학공학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복잡하고 큰 스케일의 화학적 분석 실험을 소형화하려는 그 아이디어하고 접목하게 되었고, 이러한 초소형 분석 시스템을 마이크로타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그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화학공학에서 시도하는 것과 유사하게 복잡한 그 생물 공정을 맴스의 도움으로 소형화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것을 바이오맴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타스든 바이오맴스든 유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마이크로플루이딕스의 역할이 이 경우 매우 크게 인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맴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유체 유동이 크게 중요되지 않은 초소형 기계의 설계 제작의 개념이 주된 것이고, 마이크로플루이딕스라 하면은 유체 유동이 중요시되는 초소형 장치의 유체과학적 분석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맴스에 관심을 둔 것은 2000년대 초반쯤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로 카오스 혼합이나 회전 유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제는 이제 보다 응용적으로 그 눈을 돌려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세계적인 연구 추세에 맞춰 가지고 변신을 시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 맴스 핸드북이라는 그 가델락의 저서를 구입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책은 그 마이크로플루이딕스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관련 학회에 자주 다니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저희 연구실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 한 명이 마이크로플루이딕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 마이크로 채널 같은 것을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전극을 심어가지고 전해질 펌핑에 대한 실험도 수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또 T자형 마이크로 채널에다가 바닥에다가 블록을 심어가지고 혼합을 정대시키는 실험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차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분야 논문을 읽을 때는 다른 학문 분야의 기초 지식 부족으로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허다하여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전혀 관심을 안 두었던 기초화학이라든지 기초전기학을 새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은 그대로 실험실 학생들에게 전수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연구원들이 필요한 기초 지식을 쌓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학교에 있는 그 화학과 선생님을 모시다가 기초 전기화학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조금씩 이 분야 논문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논문이 읽혀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해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 2년 동안은 교수가 아닌 학생으로서 연구하였다고 했는데, 연구라기보다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배워도 끝이 없는 게 학문이라고 하듯이 이제
아직도 저희 실험실은 바이오 분야의 기초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같은 학교의 생물학과 실험실을 빌려다가 생물 공정 실습도 하고 또 기초 생물학을 배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학문과의 접목이 필요한 경우에 혹은 공동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 기초 지식을 상당한 수준까지 알지 않으면은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자간 연구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공통된 부분을 넓히면 넓힐수록 원활한 연구 수행과 더불어서 좋은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혹자는 이 경우에 다른 분야까지 세세히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 반대입니다. 그 분야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